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95명으로 발생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여부를 판단할 위험도와 백신 추가 접종 간격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 속에 식당 방문도, 백신 접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시군 18곳 가운데 14곳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번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당직센터의 협진 체계 등 해법 찾기가 한창입니다.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됩니다. 기부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단체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경남의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는 255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76.9%입니다. 60세 이상 국민과 요양병원 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누적 인원은 7만 6천여 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창원이 23명, 함양이 9명 등 모두 68명입니다. 창원의 모 요양병원 관련은 누적이 362명, 김해 외국인 아동 돌봄시설 관련은 누적이 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56.4명에서 58명 사이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기 전인 10월의 마지막 주와 큰 변동은 없는 편입니다. 경상남도는 수능 전날인 내일은 밤 10시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해 수험생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연속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 500명에 육박을 했는데요. 정부는 내일 방역 완화 여부를 판단할 위험도 지표와 백신 추가 접종 간격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5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총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전개되는 유행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극단적 조치를 강구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95명으로 국내 발생 이래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22명 늘었는데 70대 이상이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고령층 사망자 30%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요양시설 내 주 2회 PCR 검사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과 중환자 가운데 회복기 환자를 준중환자 병상으로 신속히 옮기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대로 160여 개의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역 지표를 공개합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6개월인 추가 접종 간격도 단축해 새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외국인 집단 감염을 우려한 제조업체들의 외출 금지령 속에 휴일에도 백신 접종조차 받으러 가지 못하고 있고 손님이 끊긴 외국인 식당들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전통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식탁 10여 개가 꽉 찰 정도였지만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최근 창원과 김해, 함안 등 경남 곳곳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제조업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됐지만 10개월째 밀려있는 월세를 낼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밖에 가지 마라 이야기해요. 가면 만약에 코로나 걸려버리면 회사도 15일당 문 닫아야 돼요. 회사 일하는 사람 다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런 자가격리 다 해야 돼요. 이주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위한 휴가를 주지 않고 일요일에만 백신 접종을 다녀오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회사 계속 바빠요. 휴가는 없어요. 일요일날 그럼 보건소는 문 닫아요. 경남에는 11개 시군이 주말에도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하지만 인력 상황과 수요에 따라 문을 닫는 날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일요일에는 휴진합니다. 경남의 등록 이주 노동자는 9만 7천여 명이지만 미등록까지 합치면 1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주 노동자가 많은 공단 지역에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백신을 좀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접종 장소들을 지역별로 공단 주변이 밀집돼 있는 곳을 지역별로 한두 군데 정도씩만 만들어놔도 백신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주민 단체들은 같은 사회 구성원인 이주민들도 자유롭게 모임을 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금 사는 곳에서 병원 응급실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경남 전체 시군 18곳 가운데 14곳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주민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동군에서 유일하게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역할을 해오던 새 하동병원이 문을 닫은 건 지난 9월입니다. 해마다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로부터 4억여 원을 지원받았지만 인력 수급과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탓입니다. 하동군은 한 달여 뒤 하동중앙의원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정했지만 응급의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실시간 사진을 통한 응급 환자 진단을, 소방은 환자 이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 고혈압 등 순환계통 질환자가 많지만 영상의학 담당 전문의가 부족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문제인데 군단위에 있는 병원 응급실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건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진은 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시군 주민의 비율이 30% 이상인 곳으로 경남의 의료 취약진은 18개 시군 가운데 모두 14곳,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 비율로 높습니다. 경남이 취약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상위기관인 응급의료학과가 있는 병원과 그다음에 소방하고 이렇게 체계가 이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야지만이 그래서 응급의료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상남도의회는 이르면 내년 초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당직 의료센터가 협력 진료 체계를 구성하는 조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른바 고향세. 하지만 세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기부입니다.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고향 등에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 시민은 경상남도나 시군에 기부가 가능하고요. 창원 시민은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진주시나 하동군 같은 경남의 시군에 할 수가 있습니다. 혜택도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16.5% 공제가 됩니다. 자치단체가 마련한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법의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요. 기부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궁금한 몇 가지는 취재기자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경남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7.7%로 가장 낮은 의령군. 추정되는 출향인만 약 30만 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부자 답례품 준비를 위한 지역 특산물 소비 효과도 예상됩니다.
시행까지는 1년이 남았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아이디어 발굴 등 발빠른 준비에 나섰습니다.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 농축산물 수요 증가로 그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경남으로 기부할 추정 인원은 21만 명에서 144만 명입니다. 기부 의사를 반영한 추정 금액은 369억 원에서 1,856억 원에 이릅니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예산 규모가 경상남도 6천억 원, 군 지역의 경우 수백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경남이 고향인 수도권 거주민은 320만 명, 이 가운데 26만 명 정도가 재경도민의 회원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파악돼 있지 않고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고향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고 소중한 기부금이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홍보 전략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최근 토론회 등을 열어 지역사회의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회와 동창회에서 기부 독려 금지 등 모금 방법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마다 기부를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찾기가 시급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또 답례품을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세수를 끌어올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의 대책으로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고향세, 자치단체의 대응에 따라 제도의 효과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손원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고향세에 관해서 취재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손원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향사랑 기부금법, 일명 고향세라고 했는데 세금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세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네. 이 지방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도록 한 건데 우리는 조금 제도가 다릅니다. 예. 세금이 아닌 기부금이라서 정부에서도 이제 고향세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네. 또 고향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효과는 어땠습니까? 지난해 일본에서 7조 원의 고향세가 거쳐졌다고 해요. 네. 2008년 고향세 도입 이후 최고치고요. 그만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의 세수 이전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주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더해졌습니다. 네, 기부를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법의 사용 목적을 정해뒀습니다. 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복원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나 주민 복리 증진 등 이 4가지 사업입니다. 네. 이런 자체 사업이 더 많아지겠죠. 일단 법은 제정이 됐는데요. 일선에서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 행정안전부가 오늘 처음으로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비대면 회의를 열었고요.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그러고 나면 자치단체들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원 구성도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와 세부 계획을 마련하려면 준비 기간 1년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의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군요. 시행령도 없는 상태라서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이 비슷하긴 할 텐데요. 네. 그래도 발빠르게 공론화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달에 토론회를 열었고 전라남도가 다음 달에 토론회를 엽니다. 예. 이 시행령이나 지침에 반영시킬 어떤 지역에서의 건의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자립도가 40%인 경상남도도 모금 선점을 위한 어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행이 되는 대로 조금 더 다음에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0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기재부를 상대로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조만간 선대위를 발족한 예정인 국민의힘은 막판 인선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추경 때 더 거친 세금 31조 5천억 원을 쓰고도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거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며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재정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어 더 거친 걸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힘에 이 처리 방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전국민 지원금의 예산 반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함께 논의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부가 정액 동의를 안 한다 그러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면서 왜 남에게 와서 엉뚱한 화살을 돌리나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조만간 1차 인선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막바지 구상 중인 윤석열 후보는 경선 상대 원희룡 전 후보와 원팀 차원의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만남에선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고 당내 초재선 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오늘 심사 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권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2009년부터 3년가량 주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정비사업 진출이나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사업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실제 2009년 1월 코스닥 상장 뒤 9,000원으로 시작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1년이 채 안 돼 1,8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3월 8,3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전문 조작 세력, 이른바 선수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 투자회사 대표 등 3명을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돈을 댔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씨는 지난달 초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지만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지방 분권을 국정 최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정작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하면 전국적으로 좀 익숙해지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거는 이제 지방자치를 네.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실정법에 처음에 주민자치가 도입된 것은 198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 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이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규정이 빠졌어요. 예. 네, 왜 그때는 빠졌나요? 그때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심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별성 네. 문제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각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 당시 2020년도에 저희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특정 어떤 그 사조직화, 네. 또 정치 조직화 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인하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 예.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근데 올해도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관여할 소지가 크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회가 관치화돼서는 안 되겠다. 정치 조직화돼서는 안 되겠다. 사조직화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 뭐 연내라도 심의를 할 생각이고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내놓고 있고 네.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게 되고 한 사람이 또 여러 주민자치 단체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언제든지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연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창원에 대한 현안도 좀 묻겠습니다. 내년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3일. 네. 네,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특례시가 내년 1월 달에 발족을 합니다만 사실상 명칭만 특례시고 특례시에 적합한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았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방분권 특별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안을 지역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관광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항만관리 이런 부분은 특례시가 가질 수 있도록 16개 핵심 권한에 대해서는 특례시가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특례시가 좀 명실상부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금 있나요?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가 지금 전국에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 4개소에 출신 국회의원이 한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뭐 본회의 통과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행원위 관련 현안 짚어볼 텐데요. 3.15 이거 특별법에 관련한 명예회복과 또 보상 문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 3.15 특별법이 이번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통과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당초에 법안 내용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안이 6월 달에 통과될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부대 의견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을 여차해가지고 부대 의견에 포함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법안 시행이 돼가지고 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생계 지원이나 또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이제 다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3.15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 생활 지원,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15 이거 특별법 통과는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부마 민주항쟁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부마 민주항쟁 관계법은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해왔죠. 그런데 이 규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그 기간이 다 됐지만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인원이 적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된 것이 그 진상규명 기간을 좀 늘리자. 그리고 진상규명하는 인력도 좀 확충을 하자. 그런 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기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뭐 걸림돌은 없다. 그게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재선의 창원시장을 하셨고 또 초대 통합 창원시장도 하셨고 지금은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시는데 다음 행보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하십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됐으니까 내년 3월 9일 날 정권을 찾아오는 게 최우선 과제고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답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박완수 의원의 어떤 거취가 좀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함도 있는데 우리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니까 조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방선거 문제는 이제 정권 교체 이후의 문제인데 도민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 지역의 어떤 민심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좀 보신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도민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적절한 시기에 도민의 뜻을 헤아려서 저희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완수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경남 지역 헌혈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만 명대를 유지했던 단체 헌혈의 인구가 3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O형과 A형 혈액은 사흘분 미만인 주의 단계로 떨어졌는데요. 헌혈 동참이 절실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헌혈 실적을 올린 헌혈의 집 창원센터입니다. 낮 시간이지만 헌혈 침대는 텅 비었고 대기 인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전에만 40명 넘게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가 많이 모자라다 해가지고 학교 봉사활동차 겸사겸사 오는데 옛날에 했던 때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센터 방문자는 올해 25,900여 명, 지난해보다 2,800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헌혈자분들께서 방문이 뚝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께서는 수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헌혈을 한 사람은 10만 1천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때도 4만 명대를 유지했던 단체 헌혈은 3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요가 많은 O형과 A형 혈액은 3일분 미만인 주의 단계가 이어지면서 응급수술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도 백신 접종 뒤 헌혈 금지 기간과 겹치거나 단체 헌혈 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헌혈 인구는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혈자가 조금 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헌혈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혈액원은 지역 기업과 관공서 등 100여 개 단체와 협약을 맺는 등 수혈용 혈액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지역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판기 모형처럼 생겼지만 투명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을 수거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마산 야구장과 진해루 등 창원 지역 5곳에 설치가 됐는데요. 재활용품 하나하나에 포인트가 쌓여 모으면 돈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황재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입니다. 한 주민이 집에서 가져온 투명 페트병과 빈 음료수 캔을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에 하나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재활용품이 압착된 뒤 자동으로 분리돼 쌓입니다. 누구나 전화번호만 넣으면 재활용품 하나에 10포인트가 쌓이고 2,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와서 넣어서 적립을 하면 이 포인트로 돈도 준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비닐을 벗기지 않은 페트병이나 유리병 등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장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 물체의 크기와 생김새 등을 판독하고 재활용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것입니다. 마산 야구장과 의창, 하포구, 스포츠센터 등 창원 지역 5곳에 설치된 재활용 자동 수거 기계는 모두 10대입니다. 설치 업체는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 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자원 순환과 재활용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활용도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소개하는 패션쇼를 열기도 했던 창원시. 자원 재활용과 순환 경제를 위한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함양군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함양참여연대가 군 자체조사와 산삼 항로화 엑스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함양참여연대는 담당 공무원 몇 명이 거짓말로 군의회를 속여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며 함양군의 조직적인 행위인지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조례발안 서명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표준운송원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진주시에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지만 관련 조례가 없었다며 시내버스 보조금의 항목별 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 15쌍의 합동결혼식이 오늘 LH 진주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합동결혼식은 KBS 아나운서가 사회를, LH 사장이 주례를 각각 맡았고 4자녀 부모와 다문화 가정 부부 등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LH 합동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250여 쌍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경상국립대와 통영시가 해양과학대학이 있는 통영시로 전입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한 해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통영시의회는 통영시로 주소를 옮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학기당 15만 원, 4년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모레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비해 자가격리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119 구급 이송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 모두 자가격리자가 돼 자동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이 어려운 수험생, 응시 도중 발생한 응급 환자입니다. KBS가 보도한 거제시 반값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거제시의회가 실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용역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는 반값 아파트 사업자가 담당한 3회 9호선 309의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 원가 산출 전문 업체에 사전 조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광역 징수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경남의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500여 명, 체납액은 985억 원입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광역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남 남부권 1호 수소 충전소가 거제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거제 장평 수소 충전소는 기존 LPG 충전소의 복합으로 운영되며 승용차 기준 하루 60에서 7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수소 충전소 10곳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엿새 동안 김해시 진내면 분청 도자기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김해 분청 도자기의 희망을 담다를 주제로 80여 개의 도예업체의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기 전시와 경매가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오늘 창원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전용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해마다 10월 15일 열리는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한 달 정도 늦게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어느덧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은 예비소집일인데요. 내일과 모레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창원의 낮 기온 16도까지 올라가고요. 수능일인 모레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가 쌀쌀합니다. 함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16도 안팎으로 오늘보단 약간 낮지만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요. 해상의 하늘도 쾌청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